예, 다음은 이제 독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 예,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준비해 오셨어요. 예, 독일은 어떻게 유럽의 강자가 되었나? 네, 그게 이제 이 하르츠 개혁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독일 경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왜 올렸냐면 이게 언제쯤 발간된 책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에 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아마 독일에서는 2002년, 2003년 한 이 무렵에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하르츠 개혁이 시작되기 그 전이네요. 뭐 하여튼 시작될 무렵이든지 뭐 좀 지난 무렵이든지 하여튼 뭐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네. 예.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그 얘기가 이제 하르츠 개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아, 예. 그럼요. 읽은 책을 소개하셔야죠. 이 책의 목차에 보면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3장이 노동조합의 압박을 받고 있는 노동시장 해서 내용이 이제 카르텔 협정과 같은 산업별 임금 협상, 해고보호 완화, 고용 안정 강화, 은밀한 공범인 복지국가, 4장의 복지국가, 경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해서 독일은 왜 일자리를 잃고 있는가, 요구와 현실, 노동시장의 불균형, 사회부조 활성화,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진단한 거죠. 전체적인 얘기는 노동시장, 경직적인 노동시장하고 이제 좀 잘못 설계된 복지, 이게 지금 독일병의 근원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차를 보면 이 한스 베르너 진 교수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48년생이고 민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네. 독일 경제학자 협회 회장을 거치셨고 이포 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소장을 하신 이제 그런 분이니까 아주 독일에서 좀 저명한 좀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죠. 누구랑 비교되죠? 네. 네. 채씨랑은 좀 비교되는 정통 경제학자죠. 그래서 올바른 경제학자의 말을 따라갖고 경제를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 내용을 이 독일 경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에 나온 이제 출판사 서평을 보면, 독일 경제 위기의 원인을 독일의 불합리한 복지제도, 강성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노동시장, 해결하기 힘든 세계화 갈등에서 찾고 있다. 경제기관차 독일을 다시 달리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6+1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6+1 프로그램에서 확대 발전해서 나온 게 바로 하르츠 개혁이다 는 거죠. 요거 한번 하르츠 개혁 줄쳐놓은 거 한번 우리 알겠습니다. 예. 하르츠 개혁은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에서 시작이 됐고요. 2002년 2월 구성된 노동시장 개혁위원회인 하르츠 위원회가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말합니다. 예, 요게 이제 당시에 폭스바겐 담당 이사가 피트 하르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위원장을 맡아갖고 이름은 하르츠 개혁 이렇게 이제 이름을 친 겁니다. 네, 그래서 아젠다 2010의 하나로 2003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 내용은 노동시장 서비스와 노동정책의 능률 및 실효성 제고,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유입 유도, 노동시장 탈규제로 고용 수요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떤 거 생각나세요? 신자유주의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고용 유연성이라든지 예. 뭐 복지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유입 유도라든지 노동정책의 능률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받아들인 거예요, 독일이.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 유연성이 제고되고 노동 생산성이 증대되고 사회복지 제도를 기존에 이제 현금성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를 그 일하는 복지로, 그다음에 사회 부조를 강화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실업을 당했을 때 뭐 실업급여를 이렇게 뭐 제대로 준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강화하는 형태로 해서 바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 얘기한 게, 이렇게 해서 바꾸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 저하됐다. 예, 당연한 얘기죠. 노동 유연성은 증대하고 이제 좀 뭐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되면은 좀 편하게 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고용의 질이 저하됐고 삶이 팍팍해졌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불만이 2003년 이때 이거 실시하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장점이 어떤 장점이 나타났냐면은 실업률이 극적으로 하락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게 OC 웨스트라고 나오죠. OC가 동독이고 웨스트가 서독인데 91년도 이제 독일이 통일했잖아요. 통일하고 네네. 나서 그 다음에 독일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서 이때 당시에 이제 독일이 유럽의 환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하르츠 개혁 막 실시하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2005년 당시에 동독은 실업률이 20%가 넘었고 서독은 12%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르츠 개혁이 시행되고 2011년이 되니까 20% 하던 동독의 실업률이 10.4%까지 크게 하락했고 05년 이후에 6년 동안에 새 일자리가 260만 개가 생겼다. 이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확 바뀌었죠. 1919년에 독일 실업률이 3.1%입니다. 3.1%면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죠. 그렇죠. 예. 예. 아주 놀라울 만큼 좋은 수치죠. 그리고 고용률이 76.5%예요. 19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고용률이 몇 프로냐면은 61.6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예, 일자리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예, 게 예. 있는데 실업률과 동시에 고용률을 같이 보여지는 이유가 뭐죠? 실업률은 이제 일하려고 하는 사람 네.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몇 프로가 일을 못 구하고 있냐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보면은 내가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뛰어들어도 이게 좀 영 가망이 없겠다 싶으면 아예 포기해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아예 실업률 계산 자체에서 빠져버리니까 실업률은 이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프로가 일을 못 구했냐는 수치고 고용률은 이제 그냥 전체 인구 중에서 몇 프로가 고용됐냐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업률, 고용률을 같이 보통 보고 예. 이제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률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률 수치를 보면은 우리가 61.6인데 비해서 독일이 76.5니까 이건 정말 아주 좋은 거죠, 수치 자체는. 네. 예. 근데 이제 이 19년 기준에서 독일이 실업률 3.1%밖에 안 되는 데 비해서 유럽 중에서도 이제 그 남유럽의 스페인은 지금 17.5%. 네네. 이탈리아는 10.4%.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로화가 1999년 1월 1일 날 출범을 했거든요. 네. 독일이 이제 하르츠 개혁을 통해 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노동 생산성이 증가된 거죠. 단노동 비용이 떨어졌고. 근데 이제 그 반면에 남유럽은 흥청망청 계속 놀았어요. 이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 노동 개혁을 안 하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독일은 2000년대부터 보면은 노동 비용이 훨씬 덜 올랐고 이탈리아는 크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만든 물건은 이 이탈리아로 많이 수출이 되는 거죠. 이탈리아 물건은 비싸고 독일 물건은 싸지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2016년에서 18년 3년 동안에 세계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보통 이제 경상수지 흑자 생각하면은 중국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예, 옛날 얘기고 지금은 독일입니다. 독일이 이제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내는 이유가 이탈리아 같은 데 팔아먹으니까요. 이탈리아보다 훨씬 싸게 만드니까 독일이. 이탈리아는 그 13월의 월급 이런 걸로. 예.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 이탈리아는 노동 환경이 되게 좋은 반면에 비용이 높아져서 경쟁이 떨어지는 거고 독일 사람들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제 노동 환경이 되게 열악한 반면에 경쟁력이 생겨 갖고 이렇게 독일 물건은 싸지고 이탈리아 물건은 비싸지니까 독일 물건은 이탈리아에 수출하게 되고 이게 무역 수지 흑자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남유럽과 북유럽의 실업률 변화라는 그래프를 보시면 독일이 옛날에 독일하고 뭐 그리스, 이탈리아 비슷비슷했다가 독일은 확 줄고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확 느는 그런 모습을 딱 보실 수가 있죠. 이 그리스가 17.3, 스페인이 14.1, 이탈리아가 9.7인데 비해 갖고 독일, 네덜란드는 3.2, 3.4밖에 안 된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죠.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는 거고 탱자탱자 놀면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잃으니까 경쟁력이 없는 나라는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일하는 나라는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실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죠. 그러면서 이런 실업률의 변화에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이
이게 2008년이죠. 2008년에서 2019년. 2008년에서 2019년을 보면은 독일이 45,000불에서 47,000불로 늘어난 반면에 이 기간 동안에 이탈리아는 47,000불에서 34,000불로 700. 예. 47,000불에서 34,000불로. 스페인이 35,000불에서 33,300불로. 거의 한 20% 정도 가까이 국민 소득 1인당 GDP가 감소한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예. 이 하르츠 개혁을 보면은 예. 이제 일자리를 많이 소개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많이 일어난 거는 좀 비정규직 아니면 또는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직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자리 고용의 질이 저하됐다고 그런 걸 지적하긴 하는데 이 2014년 정도 이제 나온 그 하르츠 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은 예. 이제 그게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제 번역을 했는지 소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상당 부분의 그 파트타임 직을 선택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만족도가 꽤 높다고 해요. 예. 예. 일자리가 당연히 늘어나면 결국은 파트타임을 처음에 시작했더라도 이제 임금을 제대로 받고 네. 이게 여기 보시듯이 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가 국민소득이 줄 때 여기는 독일은 반대로 늘었으니까 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소득도 늘고 하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가처분 1인당 가처분 소득도 상당히 증가한 거를 나타내거든요.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일의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꾸준하게 증가한 거를 나타내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평균이니까 네. 뭐 어떤 좀 안 좋은 사람도 양극화라든가 있었겠죠. 예. 그런 것을 다 보여주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탈리아나 이런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그 굴곡이 심한 것을 보면은 안정적으로 그렇죠. 꾸준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까 베네수엘라 경우가 딱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무상복지를 해서 이렇게 막 주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당장은 좋았지만 10년 뒤에 지옥을 맛본 거고 독일은 2003년에 하르츠 개혁을 시작해서 이게 2005년까지는 안 좋았어요. 한 3년 정도는 초반 3년은 오히려 더 나빴거든요. 더 안 좋아지고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됐지만 나중에 지금 10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유럽의 강자가 된 거 아닙니까? 원래 다 이런 거거든요. 세상 이치가. 지금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그 빛을 보는 거고 지금 이제 탱탱탱 놀면 나중에 가면 별볼 없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이제 독일 국민이 하르츠 개혁에 따라갖고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이 정책이 인기가 없었어요. 지금은 인기 있을 만한 정책이 아니죠. 네. 고통을 분담하는 거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 슈레더가 이 하르츠 개혁을 밀어붙이고 2005년도에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결국 이 하르츠 개혁 때문에 집니다. 선거에서. 져서 실각하고 그때 이제 그 슈레더가 3인당이거든요. 사회민주당. 네. 에서 기독민주당으로 정권에 넘어가요. 네, 기독민주당으로 정권에 넘어가서 그 수상이 메르켈 총리. 예, 그 총리가 바로 메르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2015년에 슈레더가 자서전을 출판하거든요. 이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 메르켈이 참석을 해서 헌사를 합니다. 슈레더가 아젠다 2010이라는 경제복지 개혁으로 독일에 큰 도움을 줬다. 현재 독일의 성공은 슈레더의 헌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찬사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보면은 이제 슈레더가 사실은 잘한 건데 그 혜택은 이제 메르켈이 사실은 담보로. 이 이제 경제 정책은 좀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내가 올바른 정책을 하면은 그게 이제 고통을 감내하는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당장 인기가 떨어져서 내가 정권을 뺏겨버리는데 근데 그 후임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 혜택을 받는 이거 사실 이제 어떻게 정치자로 보면은 지금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딜레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 가지고 그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님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2005년 10월달에 있었던 일인데 출입 기자들하고 이제 산행에 했어요. 등산을 하시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그 캐나다 전 현직 총리 멀로니 크리티엥 마틴 중에서 누가 소신 있는 지도자냐.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보수당의 이제 그 멀로니 총리가 1991년도에
그 캐나다에서 연방 부가세를 도입을 해요. 세금을 올린 거니까 예, 부가치세를 예. 올리는 새로 이제 도입을 한 거니까 이 한 이유는 고질적인 재정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래서 이게 세금 올리면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지를 늘리면 좋아하고 세금을 늘리면 싫어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강행했더니 2년 뒤에 1993년에 총선을 했는데 엄청나네요. 예, 169석에서 2석으로. 예, 참패를 예, 하고 자유당 크리티엥 총리가 집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당 크리티엥 총리가 이 선거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총리가 되면 부가세를 철폐하겠다. 포퓰리즘이죠. 예,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살림해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슬그머니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그러면서 몇 년 지나니까 이게 재정 흑자로 돌아서고 이때 이제 재정 흑자로 돌아설 당시에 크리티엥 밑에 있었던 사람이 재무장관이 폴 마틴인데 그 사람이 2003년에 총리가 됩니다. 인기를 얻어갖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일화를 소개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물론이는 당을 몰락시킨 대신에 캐나다 재정을 구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 말씀한 이유가 이때 이제 2005년 당시 그러니까 이제 열린우리당 아닙니까? 이때 열린우리당에서 우리도 재정 적자를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재정 적자를 확 늘려가지고 건설 경기 부양해서 경기를 부양시키자.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뭐 2005년이면은 5% 성장할 때니까 네. 이게 할 게 아니고 7% 8% 성장시켜야 된다 얘기한 거군요. 예, 그러면 선거 이길 거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많이 거부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좀 공격을 많이 당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화를 소개를 하시면서 나는 멀론이처럼 가겠다. 역사에서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재정을 이제 재정 적자를 안 늘린 결과가 이 결국은 나중에 2008년도에 IMF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는데 그 초석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우리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책을 잘한 건데 그 국가 채무 비율이 그 당시에 예. 뭐 한 17%? 27% 이랬으니까요. 예, 27%? 예, 그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명박이 당물 예. 빨아먹었고 이명박근혜가 다 예. 빨아먹은 거죠. 그렇죠. 예, 이명박근혜가 내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그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 광팔고 그랬었죠. 강만수, 최경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이제 그 독일하고 유럽 관련해 가지고 2011년에 그 앨런 그리스펀 FRB 의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 북유럽 국가는 역사적으로 즉각적 소비보다 장기 투자를 중시했지만 남유럽 국가들은 2003년 이후 과도한 소비를 이어왔다. 예. 일단 쓰지 않는 남유럽, 그 다음에 좀 쟁여로 찾는 북유럽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에 따라 갖고 지금 나타나는 결과가 이게 뭐 독일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는 아직도 괜찮은데 경제가 나름 지금 유럽은 난리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 본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본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한 160%까지 올라갔어요. 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려우니까 이탈리아 이름으로 국가 빚을 내지 말고 유럽 이름으로 발행을 해서 빚을 내서 그걸 이탈리아를 위해서 쓰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빡칠만 하게 좀 근본 없는 소리를.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독일하고 프랑스가 거기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그쪽 손을 들어줬거든요. 왜냐면 그쪽 망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피해가 오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독일 은행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왕창 갖고 있거든. 같이 망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까지 손을 들어줘서 이게 통과된다는 사실 좀 분위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검소한 4개국 짠돌이 비아냥에도 코로나 반대하는 유럽의 검소한 4개국이 반대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옛날에 개미처럼 그 땡볕에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지금 곳간에 좀 곡식을 쌓아놨는데 너네는 배짱이처럼 여름에 탱다생장 노래를 불고 놀아가지고 지금 곳간에 식량이 없는데 왜 내한테 식량을 달라고 하냐 지금 그러는 거죠.
이 4개국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렇게 4개국인데 그 코로나 본드를 이제 그 대출금 아닌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탈리아한테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주면은 이탈리아가 알아서 쓰고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야 EU에서 만약에 돈을 주면은 IMF처럼 구조조정 하라고 압박 넣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탈리아는. 그거 안 하면은 EU가 지금 망하니까 유로존 붕괴되니까 유로존 붕괴될래? 아니 나한테 돈 줘 이런 식으로. 배째라고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 이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유럽 사람들끼리도 그 국가별로 감정 안 좋아지겠다 이러면. 예,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죠. 이태리를 완전 쓰레기로 보는. 예,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2018년도 IMF 자료를 보면은 이제 네덜란드는 53%, 스웨덴이 39%, 덴마크 34%, 오스트리아 74%인 반면에 스페인이 97%, 이탈리아 135%, 그리스 185%거든요. 아 이게 국가 채무 비율. 국가 채무 비율 예.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는 국가 채무 비율을 줄인 게 많이 안 늘린 게 이게 이제 그만큼 검소하게 재정 운영해서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남유럽들은 국가 재정 이렇게 막 해갖고 자기들 정말 써가지고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그걸 도와달라고 하니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이 4개국이 검소한 4개국이 얘기하는 게 대출금을 주는 것까지는 뭐 대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만기 뭐 2년이나 3년 있다 갚아라. 네. 갚으려면은 구조조정 해야 되니까 주는 대신에 너희들 이제 그 재정 적자 줄이고 뭐 복지 줄이고 하는 걸 해라 얘기를 하는 거고 새로운 돈은 없다 구제금융은 상한돼야 한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하는 거죠. 이제 이거 관련해서 네덜란드에서 저기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코로나 본드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했는데 찬성이 4%, 반대가 61%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4% 찬성이 4%.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예,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하듯이 돈 빌려 쓰는 애들한테 누가 빌려주고 싶겠습니까? 예. 빚이란 게 원래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미래를 희생해서 현재를 즐기자는 거. 예. 그래서 현재를 즐겼으면 미래는 고통이 따르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고 있고 2차, 3차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현금성 복지의 본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이제 현금성 복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재정적자를 지고 그러면은 그 후과는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10년 걸려서 나타났고 독일도 이 2003년도에 파라치 계획을 해서 2010년, 11년 가서 이렇게 빚을 받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기본소득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같은 거를 지금 현상에서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확 늘리든지. 근데 이제 세금 늘리기는 지금 어려우니까 돈 찍어야죠. 예, 돈 찍어 재정 적자를 해서 돈을 찍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민주화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재를 즐기려고 미래를 희생하는 거고. 바로 차베스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도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현금성 복지냐 그렇죠. 예, 아니면은 아까 이제 사회 부조를 통해서 부조 형태로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들한테 지원하는 사회 부조형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면 이게 지금 당장 경기가 안 좋고 할 때는 돈이 왕창 들어가지만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면 이게 실업자가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들 수 있는 반면에 다시 보충을 할 수 있죠. 예. 기본소득에서 매달 딱 주기 시작하면 그건 끝도 없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다 달리 보충될 방법이 없는 거죠. 10만 유튜버를 만들 거예요 아마. 보충하려면은 뭐 매년 이건희 한 명씩 한 명 갖고 안 된다니까. 10명씩 해야 된다. 이거는 10명씩 잡아야 된다. 매달 한 명씩 해도 매달 한 명씩 해도 안 되는구나. 매달 한 명씩도 안 된다니까. 네. 매달 한 3명씩 잡아야 돼. 아니면 그만큼 지출되는 만큼 삼성 주식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올라가야 돼. 예. 독일의 이거 하르츠 계획 03년에 실시한 하르츠 계획은 이 차베스 베네수엘라 완전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고통을 좀 감수를 하자. 네. 감수를 했더니 대신에 지금 유럽의 최대 강자가 독일이 된 것 것처럼 이런 밝은 미래가 도래한 건데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가 좀 힘들 거냐?
힘든 대신에 밝은 미래를 추구를 할 거냐? 네. 아니면은 지금 좀 땡겨 쓰고 나중에 망하느냐? 네. 이제 그거를 지금 판가름해야 될, 그거를 결정해야 될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